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이 존재한다면 학생들은 찾아갈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을 막을 수 없는 어른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서울대생다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구의 공간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함께 도시 공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970년대 인구가 폭증하며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에서 퍼올린 골재로 콘크리트를 만들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전시가 있다고 해서 찾아봤고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면은 홍대 못지않은 건축 명문입니다. 39번 공과대학 건물 안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 4층에는 건축공학과, 그리고 5층에서는 건축학과의 졸업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4층 건축공학과의 졸업 전시인데요. 건축학과보다 학생 수는 많지만 작품 수가 더 적습니다. 그 이유는 3인 1조가 돼서 한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때문에 작품 수가 더 적다고 합니다. 건축학과 전시인 5층으로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시은님의 로드 오브 2100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테란로가 그 사이트가 되겠고요. 이분은 이제 도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비율로 나타냈을 때 선진국들은 보통 20%에서 30%의 도로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맨하튼과 같은 고밀 지역일수록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테헤란로의 경우와 같이 빈 땅에 도로망이 들어서고 그 양옆으로 건물이 건설되며 도시의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도로는 자동차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도로의 보행화, 녹지화 등과 같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도로라는 새로운 면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민경재님의 북악 스카이피크, 한국 긍대성의 절정에서의 분화적 변화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최초의 팔각정인 탑골공원의 팔각정은 1897년 고종의 황실음악 연주소의 목적으로 목조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을 콘크리트로 채워나가던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정통성을 콘크리트로 채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원과 산에 수많은 콘크리트 팔각정이 이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김신조 사건으로 인해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안보라는 개념이 생겼고, 북악 스카이웨이가 지어질 때에는 관광이라는 대명분을 채우기 위해 봉우리를 깎아 북악 팔각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악 스카이웨이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비포장도로로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김예원님의 아카데미아 오브 포가튼 센스입니다.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모양도 알록달록 이쁘게도 만들었습니다. 학교, 감각, 벽이라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 사이에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 중심의 감각에서 벗어나 오감이 사용된다면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에게는 길잡이이자 동선, 그리고 공간으로 기능하는 벽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이분은 모형뿐만 아니고 이렇게 3D 프린팅한 조그만 모형, 아니면 드로잉, 각종 다이어그램들을 보면은 하나하나 되게 정성껏 만든 느낌이 납니다. 이거 단면 모형이고요. 감각에 따라 달리 보이는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도면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바로 위에는 단면도. 이분은 특이하게 오른쪽에 큼지막하게 스카프 재질 위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배치를 해놨는데요. 영상엔 잘 안 담기지만 이게 현장 가서 보면은 굉장히 느낌있게 보여집니다. 네, 박영존님의 행복을 짓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우수상을 받으셨고요. 소드마스터부터 퀵실버까지 어벤져스가 따로 없네요. 해교 부지를 하나 선정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건축적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불안하며 행복해질 수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이 존재한다면 학생들은 찾아갈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을 막을 수 없는 어른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서울대생다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건물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햇빛을 들이는 천창과 그것을 학생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형 열람실과 램프들이 위치하고, 내부는 기둥이 없는 높은 천장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와 내부 설비들은 높은 산소 농도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향으로 공기가 흐르게 설계된 내부 시스템은 향으로 건물 내부를 구분하며 학생들이 취향에 맞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컨셉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표현을 정말 멋지게 잘한 어벤져스 같네요. 다음은
김영채님의 한강 동물 생추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구의 공간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함께 도시 공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한강의 가장자리가 자연화되면 사변이 회복되고 기존 조경을 바탕으로 동물들을 위한 초지를 형성합니다. 이후 한강이 흐르며 지형을 변화시키고 이를 기존 도시 조직과 연결하기 위한 보행교를 만듭니다. 이 보행교는 도시 그리드를 따라 생기며 기존의 한강을 향유하던 강변의 평행한 축과 만나는 곳에 노드를 형성합니다. 사람들은 동물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울타리 없이 동물과 만나며 도시를 경험합니다. 동물원은 비로소 처음의 불순한 기원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동물보호소와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다 적혀있는 내용이고요. 동물원과 한강, 그리고 이 프로젝트인 한강동물 생추어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왜 영어로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어로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형 뒤에 있는 패널인데요. 동물원의 동물들과 서식지, 그리고 아래쪽에는 타임라인 형식으로 동물원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가 쓰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추어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고요. 각각의 동선에 따라서 사육사, 그리고 동물들을 위한 쉼터, 상업시설, 보행길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패널의 모습이고 저기 기린도 있네요. 동물 소스는 어떻게 잘 구하신 것 같네요. 네, 조동현님의 서울 is concrete입니다. 특선을 받으셨네요. 콘크리트의 골재는 비인간 행위자로서 건축 자재와 인간의 연결을 형성하며 천연자원에서 추출되어 건축물의 일부가 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비인간의 골재가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970년대 인구가 폭증하며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에서 퍼올린 골재로 콘크리트를 만들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골재 사업 공장이 생겼고 콘크리트를 사용될 위치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삼표 레미콘 성수 공장은 46년간 레미콘을 생산하였는데 그 양만 무려 약 4,600만 루베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24평형 아파트 20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하네요. 지난 46년간 이 공장의 역할이 콘크리트를 만들어 짓는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 50년간은 부순다 혹은 되돌린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병찬님의 Gathering of Immigrant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패널을 촬영하지 못해가지고 모형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사용해서 사람을 만든 것 같습니다. 모형도 충실하게 잘 만들었고 저런 식으로 주변 매스도 디테일을 신경 쓴 모습이 특히 더 눈에 보였고요. 골목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1층 가게 점포들마다 비 맞지 말라고 저렇게 쭉쭉 뻗은 모습이 보이는데 저걸 이제 어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닝까지 표현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안쪽에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네, 이거 위에서 본 모습이고, 그리고 1층에 있는 저 몽골 텐트, 그 천막 같은 게 있죠. 보면은 서로 상반되는 색깔로 패턴을 만들어서 버리는 부분 없이 재료를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이태양님의 도시 자생 양조장입니다. 도심 속에 전통주 양조장을 만들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출력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부분만 조금 읽어봤습니다. 주류 생산 과정의 시설이 흩뿌려져 생산 과정의 부산물들이 환경을 만들고 도시민들이 주류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합니다. 기존 공업단지를 이렇게 새로운 생산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컨셉인 것 같죠. 일러스트도 귀엽게 잘 만든 것 같고요. 사이트는 포장마차 거리가 있는 신대방 역사와 그 인근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명록도 만들어놨는데 느낌있게 컨셉있게 잘 만들어놨죠. 그리고 큰 스케일의 사이트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이트 모형하고 그 옆에는 좀 더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모형을 배치해놨습니다. 저렇게 모형의 한지를 활용한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저렇게 패널 옆에 도심 속 양조장이라고 써놓은 게 보이실 텐데 위치가 이제 에어컨 밑에 있어가지고 펄럭펄럭 거려가지고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양조장이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막걸리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은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전반적인 다이어그램이죠.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박세준님의 테크노젠가입니다. 장려상과 프리축하상을 동시에 받으신 모습입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전자제품 중심의 상점들이 빽빽히 들어찬 복합 상업시설로 지어졌지만 전자상거래의 발달,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현재는 저조한 방문객 수와 높은 공실률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 환경이나 변화의 가능성보다는 효율을 우선시한 고밀적층 설계로 인해 테크노마트의 공간적인 잠재력은 몹시 낮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부동산 개발로부터 다소 무책임하게 탄생하여 손 쓸 수도 없이 낙후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도심 한복판에서 마비되어버린 테크노마트를 방치할 수도 허물 수도 없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명이 테크노 젠가인 이유가 있습니다. 젠가가 아래에 있는 블록을 뽑아서 위에 배치하듯 이 프로젝트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비워낸 것의 2배 이상을 적층하여 더 큰 면적과 개선된 공간을 기존 건물의 상부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구조체를 추가해 상부에 얹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만약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이번 졸업전시에서 하나의 작품을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프로젝트를 뽑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고 있었는데 건축공학과로 보이는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이 프로젝트 주인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정말 잘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